네, 미국에서 돌아오신 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20여 년간 KIFRS 회계 기준을 만드시는데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회계 기준 만들기는 무척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특히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려면 회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계속 변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대로 서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회계의 변화를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모든 저희 한국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997년과 98년에 IMF라는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한국회계연구원이라는 것이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한국회계연구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IMF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저희에게 이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변화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저희 나라의 회계 기준은 정부기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기관에서 회계 기준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회계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회계 기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독립성과 투명성인데 이게 보증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준은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제표를 왜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IMF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IMF라는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게 오게 된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회계 기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회계 기준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그리고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국회계연구원이라는 것을 독립시킨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이게 지금은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이 돼서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독립이 돼 있고 외형적으로는 회계 기준을 만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독립적으로 회계 기준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나 기업들의 어떤 압력이나 로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랬군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는 고통도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계 기준 만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독립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의 회계 기준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 당시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회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회계를 신뢰하지 못하면 기업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냈다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도 거기 있는 숫자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을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투자가 없음으로써 주가는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요. 또 다른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금리도 외국의 동일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외국의 동일한 회사보다 우리나라의 회사는 훨씬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외국에 진출하고 싶은 회사는 재무제표를 2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진출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한국 회사들은 한국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미국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2개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2007년에 저희는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4년이 지난
2011년에 국제회계 기준, 뭐 요즘 저희가 말하는 IFRS라고 하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받아들이기로 목표를 잡고 실제로 2011년에 받아들였죠. 저는 이것이 또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에서 만들지 않고 외국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국제적으로 만든 회계 기준을 저희가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회계 기준의 독립이다. 그리고 투명한 회계 기준의 도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독립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문제를 저희가 다 국제회계 기준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제도가 이루어질 때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 나쁜 점이 여러 개 있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은 외국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계 기준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회계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또 거꾸로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말씀을 드리면 외환에 대한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이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은 외환에 대해서 재무제표일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또다시 저희가 금융위기가 왔죠. IMF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후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급격히 평가절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선업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게 됐는데요. 이 조선업들은 굉장히 그 외화로 표시된 부채가 많았고 이거를 평가절하된 환율로 바꾸다 보니까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조선업은 배를 짓는데 보통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조금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3년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 그럼 이 3년 동안의 금액은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은 저희 회계하는 사람은 잘 알듯이 매출 채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매출 채권은 다 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화는 변동에 따라서 받는 원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선업에 있는 기업들은 다 해칭이라고 하는 위험회피 금융상품을 사서 해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금융상품 해칭은 다 금융부채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참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생산을 할수록 매출채권, 외화는 많아지고 외화로 된 부채는 많아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이 외화 금융위기가 오다 보고 또 저희의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다가 보니까 환율을 갖다가 평가를 하게 되면 금융부채가 갑자기 원화로 평가했을 때 증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더 많이 배를 만들어서 팔수록 더 많은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기업은 자본 잠식까지 일어나게 되는 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당시에 또 한 가지 그 문제가 뭐였냐 하면 IASB가 이 위험회피 회계, 해칭에 대한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저희가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더 빠르게 외화 부채가 늘어나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IASB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했고 이 설명에 따라서 그분들도 저희의 설명의 타당성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저희의 생각에 따라서 그 제안을 갖다가 취소하게 하는 그러한 성과를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 기준 중 하나를 개정안을 폐기하는 성과까지 달성하셨다니 더욱 놀라운데요. 혹시 이에 대한 반발이나 반대 의견은 없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 한국에서 참 반대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가서 그런 문제점을 설명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분들의 생각은 이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만들고 저희가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것이지 저희가 감히 어떤 개정 작업에 참가한다거나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막는다거나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몇몇 교수님들은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 처음 가서 배웠던 어떤 논문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논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거래가 있을 때 그 거래를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어떤 회계 처리 방법,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이 어느 것이 항상 옳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회계 처리 기준을 회계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대안을 다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대안 중에 현재의 상황에 맞는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이루어서 회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것이 그 논문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 합의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논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 사회적 합의는 또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서 있지 않다. 항상 변화한다. 라는 것이 그 논문의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동의하신 저와 저를 비롯한 몇몇 교수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IASB를 설득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계 기준이 잘못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면만을 생각해서 만드는 회계 기준이야말로 편협한 회계 기준입니다. 모든 면을 다 고려를 하고 그 모든 면의 장점과 단점을 다 고려하고 거기서 최선의 회계 기준을 찾는 것이 진정한 최선의 회계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저희가 노력하게 된 어떤 기본이었다.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IFRS에 대해서 저희가 Single High Quality Accounting Standards 이걸 갖다가 목표로 하는 것이 IFRS의 목표이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업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측면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모든 분들이 참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Single High Quality Accounting Standards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